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주요 방산업계 사업 보고서에 따르면요. 네. 2022년 누적 이 방산 수주 금액이요. 무려 94조 8천억 원. 어이쿠. 거의 100조에 가까운 금액이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지키는 무기, 평화를 지키는 무기가 우리나라 겁니다. 자랑스럽습니다. 맞습니다. 이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연구하는 저희 뉴전사도 우리 방위산업의 약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 모시고 재밌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상호 기자님, 홍희범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예,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뭐 책 만들고 일하고 책 만들고 일하고 바쁘죠. 근데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방산에 대한 관심 이게 예. 많아졌잖아요. 그리고 시선도 좀 좋아졌죠. 아무래도 전보다 수출이 엄청나게 진행이 되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이런 수출이 잘 된다 뭐 이런 분야가 생기면은 다들 일단 좋게 봐주시더라고요. 일하는데 좀 편해지셨습니까? 아니요. 태기자님 외국 나갔다 오셨다면서요? 예, 예, 얼마 전에 뭐 훈련도 있고 취재도 있어서 미국 갔다 왔습니다. 네, 기분 좋게 뉴전사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간단한 영상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콥터잖아요. 헬리콥터다. 우리나라가 또 헬리콥터 꽤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뭐 아시아에서 손꼽히는 대규모 보유국 중 하나. 우리가 헬기를 많이 보유할 수밖에 없는 게 네. 북한이 이 지상전에서 전차 전력이 아주 많기 때문에 전차를 잡는데 또 헬기가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요. 또 우리가 사실은 그 남침을이란 한국 전쟁 때 굉장히 탱크에 대한 트라우마가 그렇죠. 있습니다. 트라우마가 크죠. 네, 예. 탱크 잡는 거는 뭐 헬기가 최고니까요. 그렇죠. 예. 예. 저것도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헬기가 나오길래 어떤 또 전쟁 관련한 하나의 스토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주구장창 헬기만 나왔어요. 오늘의 주제는 말 그대로 헬리콥터인 주제가 건가요? 그냥 헬리콥터예요? 그죠? 일차원적이에요? 예. 오늘의 주제는 바로 헬리콥터입니다. 근데 20세기 전쟁에 또 헬리콥터를 전쟁에서 빼면 서판이 결국은 헬리콥터와 전쟁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근데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죠. 왜냐하면 헬기가 어떻게 보면 현대전을 대표하는 그 무기 체계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조금 늦게 건드렸다. 그렇죠. 이런 예. 감도 없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헬리콥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 텐데 그 시작 어떻게 푸시겠습니까? 일단은 헬기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구조인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네. 사실은 헬기의 일반적인 개념을 인류가 안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요? 기원 전에도 이미 인류는 양력을 받으면은 무엇인가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진짜요? 관련한 장난감이 중국의 그 아주 옛날 그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아니 기원 전에요? 그렇죠. 아니 자동차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다 기원 후에 발명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기원 후 정도가 아니라 한참 뒤죠. 최근에 발명됐죠, 사실은. 예, 맞아요. 맞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것들 대부분 뭐 100몇십 년 안에 개발된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이런 아이디어는 있었는데 이런 아이디어도 또 모아서 누군가 이 개념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 개념을 잡은 사람이 여러분들도 다 아는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 누구실까요? 다비치 아니지 이거. 이렇게 이 인체가 다리를 벌리고 있는 그림. 다빈치. 네. 예, 맞습니다. 다비치 아닙니다. 예.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분인데 그분이 스케치로 헬기의 기본 개념을 정확하게 구현을 하셨어요. 우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럼 헬기가 날았냐? 안타깝게도 헬기가 날려면 양력을 계속적으로 발생을 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동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동력 기간이 필요하죠. 근데 그때 당시 사회과학기술로는 그런 동력을 발생시키는 뭐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념은 있고 스케치는 남았으되 그런 헬기는 그때 당시에 날아오를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아이디어와 이론이 존재했는데 그것을 뒷받침해줄 실질적인 소재나 동력 뭐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헬기를 못 만들었다라는 건데 지금도요 사실은 비행기의 양력도 이해하기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사실 그렇죠. 네, 근데 이 헬리콥터도 결국 비행기와 같은 방식의 양력을 이용해서 뜨는 거잖아요. 약간 다르긴 한데 비행기는 일단은 양력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헬기는 사실은
양력을 만들 수 없는데 억지로 양력을 만든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요. 대 기자님의 특징이 굉장히 어렵게 얘기를 잘해주세요. 저희 오늘 뉴스멘터리 과학과 사람인가요? 이게 좀 알기 쉽게 얘기를 하면 이 네. 비행기 같은 경우는 고정된 날개에서 양력이 발생하는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 뭐 제트 엔진이든 프로펠러 엔진이든 비행기를 앞으로 밀어줘서 양력이 생기게 하는 네네. 거고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비행기, 그러니까 기체를 앞으로 미는 게 아니라 날개를 움직여가지고 양력을 만드는. 그렇죠. 날개 자체가 회전하는 걸로 양력을 만드는 건 좀 이게 두 되게 분이 복잡한 거죠. 전문가라서 지금 어느 정도 이해했다는 예, 전제하에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이 지금 안 되신 거예요. 뭐냐면 이렇게 날개가 둥그렇게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여길 지나가려면 밑에 공기는 그냥 슝 지나가고 위에 공기는 후웅 지나가잖아요. 그럼 후웅 할 때 요게 양력이다. 그 마법 아니었나요? 그래서 요걸 빠르게 지나가면 후웅 이게 이 비행기 물체를 띄우는 것이다. 요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은 이제 비행기와 헬리콥터가 다르지만 근데 정말로 어렸을 때 헬리콥터 날개가 선풍기처럼 아래로 바람을 쐬서 하늘로 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죠. 조금 뭐 어렵다, 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야기가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하고 싶고 해야 될 이야기는 다 왔습니다. 네. 헬기는 양력과 무게와 추력이 필요하다. 그거를 잘 버무려야지 이게 날아오른다라는 것까지 왔고 네. 그리고 고정익기와 회전익기의 차이점에 대해서 벌써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고정익기가 발견이 됐죠. 그래서 고정익기가 날아오르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더 헬기에 대한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왜냐? 고정익기가 이륙을 하려면 일정 거리 이상을 활주를 해야 됩니다. 활주로가 양력을 필요한 얻기 거죠. 위해서. 그러려면은 활주로라는 게 필요하죠. 뭔가 이 날아오를 길이 필요한 겁니다. 네. 야, 저 길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제자리에서 떠서 제자리에서 이동해서 제자리에서 내리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비행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매력적인 아이디어에 사람들이 매료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중요한 것 중에 양력과 무게와 추력이라고 했잖아요. 네. 무게가 무거우면 안 돼요. 그런데 동력 기관을 넣어서 그래도 힘을 발휘해서 양력을 발생시키자라는 그런 아이디어는 1800년도에 나왔어요. 조지 케일리라는 남작이세요. 이분은 비단 이 회전익기뿐만이 아니라 고정익기, 그냥 일반 비행기에도 굉장히 많은 개념을 남기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쪽 그 항공 사업계에는 선구자 같은 분이시고요. 항공업의 할아버지. 그렇죠. 그래서 증기 기관을 이용해서 헬기를 구상을 했으나 문제는 증기 기관이 출력도 크지 않고 엄청 무겁잖아요. 무게도 너무 무겁죠. 무거워서 제대로 된 시제기를 만들어서 실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때 석탄 때니까 또 석탄만 잔뜩 쌓아놓고 있으니 이게 뭐 여러 가지로 택도 없죠. 자, 그러면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시제기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시제 헬리콥터를 만들어서 비행에 성공한 국가는 어느 나라일까요? 대충 기술, 뭐 무기 정답. 이런 거 하면 나오는 나라 있어요? 구튼 턱 독일. 독일 아닐까요? 대충 무슨 뭐 그냥 기술 하면 일단 독일. 왜냐면 사실 자동차도 네. 그렇죠. 독일이고 뭐만 하면 약간 동력은 왠지 독일이지 그렇죠. 않을까? 뭐 기계 독일 이렇게 이야기들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아니군요. 독일 아니라 독일의 아주 옆에 있는 벨기에,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예, 예. 프랑스는 독일의 아주 옆에 있는 이라고 하기에는 그냥 뭐 옆에 있는. 그렇죠. 예. 예, 크루노 헬리콥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가솔린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증기 기관보다 가볍죠. 네. 그럼 어떤 비행을 했느냐? 막 아주 화려한 기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날아오르고 다시 착륙하는데 20초뿐이 이 시간이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잠깐 떴다 내리는 게 그렇죠, 20초. 그렇죠. 그래도. 그럼요. 아니 저희 생각해 보세요. 3점 라인에서 점프해가지고 덩크슛한 이 조던을 가지고 우리는 에어 조던이라고 했었어요. 하늘을 그렇죠, 날았다. 20초를 날으면 엄청난 거죠. 당시 그렇죠. 기준으로는 20초면 엄청난 게 맞습니다. 프로펠러를 돌려서 양력을 만드는 이 장치가 지금 프랑스에서 개발됐어요. 근데 이게 제대로 헬기로서 좀 양산이 되기 시작한 건 언제입니까? 예, 제대로 된 헬기가 제작이 된 것은 1937년 독일의 할리 포케가 설계한 FW61입니다. 이때면 나치 시대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또 2차 대전. 1937년이면 그쵸. 곧 2차 대전이 일어나잖아요. 맞아요. 바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체가 어떻게 보면은 헬기로서 제대로 된 헬기로서 처음일 뿐만 아니라
헬기를 군사적인 용도로 사용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첫 문을 연 그런 존재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생긴 거는 비행기의 프로펠러를 이렇게 위로 올려놓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헬기 하면은 좀 이상하다. 독일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아니야? 미국이 훨씬 많은 헬기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미국이 더 먼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미국이 사실은 독일보다 몇 년 늦었습니다. 아, 지금 이 헬기인가 보죠? 예. 이게 미국의 미국 헬기라고요? 헬기는 헬기처럼 생겼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1939년에 처음에 시제품이 나왔고요. VS-300이라는 기체입니다. 그래서 이 기체가 처음에 비행이 성공을 하고 처음에 시작은 한 독일보다 2년 늦은 거죠. 하지만 미국의 장점이 뭡니까? 미국의 장점은 엄청난 대량 생산 능력. 생산. 그렇죠. 공업력입니다. 네. 진짜 뭐든지 뭘 찍어내듯이 찍어낼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죠. 그래서 그런 엄청난 공업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초로 양산형 헬기를 만듭니다. 그 헬기의 이름이 바로 R4라는 헬기입니다. 아니 근데 조금 씁쓸한 게 참 시작할 때는 되게 재밌게 태 기자님 이야기를 듣고 있었거든요. 마치 과학 시간 마냥. 근데 정작 이 헬기가 본격적으로 쓰임이 되고 이제 우리가 아는 헬기의 모양으로 나타난 게 1937년이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왜 우리 프로그램에 이 헬기가 나왔는지 알겠도다 싶을 정도로 결국 2차 세계대전에서도 헬기가 쓰였다라는 그렇죠. 거죠. 양산은 이제 미국이 험했지만 소량 한정 생산으로 따지자면 독일이 먼저입니다. 한 FL-282라는 헬기를 한 24대 정도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가지고 뭐 해상에서 관측을 한다든가 뭐 그 정도 인명 구조를 제한적으로 하는 정도였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 앞서 언급한 R4 헬기를 가지고 이 태평양 전선 특히 버마, 그러니까 오늘날의 미얀마죠. 그쪽에서 뭐 추락한 조종사라든가 부상자를 후송하는 인명 구조용으로 아주 많이 썼는데요. 특히나 이 미얀마 같은데 정글은 일반 비행기가 착륙을 할 수가 없고 당연히 뭐 자동차나 이런 게 신속하게 가는 건 택도 없는 경우지 않습니까? 사람이 가기도 힘드니까 그런 곳에 이 헬리콥터를 동원한 건데 재밌는 경우가 있는 게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상자가 발생을 했는데 네. 헬리콥터가 가야 된다. 그런데 헬리콥터가 착륙하지 좀 만들기도 힘드니까 먼저 낙하산으로 그 특수대를 투입해가지고 거기서 나무를 잘라가지고 착륙 지점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알파 헬기가 와가지고 부상자를 실어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 생각해보면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예. 그럼 특수부대가 임무를 하고 나서 헬기가 착륙할 만한 지점을 찾아가지고 연락을 무선을 때리고 거기에서 이제 뭐 조명탄 같은 거 쏘면 헬기가 거기 와서 이렇게 착륙하는 그렇죠. 그런 영화들을 좀 많이 봤던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특수전에서는 그 뒤로 정말 헬리콥터가 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되지만 그거는 또 몇십 년 뒤부터 얘기고요. 아무래도. 그래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니만큼 그러네요. 많은 네. 국가가 관심을 가졌겠네요. 그죠? 한국 전쟁에서도 헬기가 사용이 됐었죠? 맞습니다. 헬기가 전투적인 임무로 제일 먼저 제대로 쓰인 전쟁이 한국 전쟁이라고 보면 되고요. 한국 전쟁에서는 사실은 2차 세계대전 때 부분적으로 헬기가 쓰임이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임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일단 뭐 정찰은 당연하고요. 수색, 구조, 보급, 보급품 후송, 그리고 부상자 후송 등 그런 임무를 아주 다양하게 수행을 하게 되고 한국 전쟁 때는 많은 기종의 헬기가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 재미난 게요. 1950년대를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 헬기가 막 발전을 하고 있을 때고 또 군사의 알력이 있을 때예요. 그때 당시에 육군 항공대가 있었고 또 신생인 군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공군이라는 군이 있었습니다. 네. 2차 세계대전 때는 공군이 없었어요. 미국에. 그렇죠. 예, 한국 전쟁 때 공군은 사실은 신생의 군 조직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 하늘을 나는 게 헬기면 당연히 우리 거 아니야? 그리고 육군하고 알력 싸움이 굉장히 컸어요.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기종의 헬기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헬기를 만드는 제작사 간에서도 알력 싸움이 엄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기종이 전쟁에 투입돼서 굉장히 많은 헬기의 발전과 헬기를 이용한 전술의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육군의 경우를 먼저 예를 들어 드리면은 벨사의 H-13 수 같은 기종이 처음 사용이 되게 돼요. 혹시 잘 아시는 헬기 기종 중에 좀 이상한 이름이 있다. 어떤 이름이 있나요?
이상한 이름이요? 이상한 이름.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쓰는 이름인데 더 힌트를 드릴게요. 미군의 헬기 중에 공격 헬기 중에 제일 유명한 헬기 이름이 뭡니까? 아파치? 그죠? 아파치의 어원이 어디가 될까요? 어떨까요? 인디언이요? 맞습니다. 아. H-13 수호를 시작으로 이제부터는 헬기 이름에 이 인디안 부족 이름이 장명이 되게 돼요. 왜요? 일단은 저 정확히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예요. 인디안 부족의 이름 아니면은 이 날아다니는 조류의 이름이 헬기 이름으로 부여가 됩니다. 그렇죠. 날아다니는 조류의 이름은 어느 정도 뭐 그럴싸한데 인디언 이름은 진짜 왜 붙였는지. 저의 이거는 뇌피셜인데 네. 미국에서 개념 중에 하나가 인디안이라고 하면은 좀 심령적인 의미도 있고요. 굉장히 용맹한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하늘을 누비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헬기를 인디안 부족 이름을 주어지지 않았나라는 게 저의 뇌피셜입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이게 정치적인 것도 있는 게 그 무렵 사실 50년대 이전만 해도 인디언 그러면은 그 야만인 뭐 좀 그런 식으로 되게 비하하던 그게 있었는데 50년대부터는 좀 뭐랄까 이거 너무 우리가 너무했던 거 아니냐 인디언한테 그래서 조금씩 좀 뭐 좀 재조명하고 그런 그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제부터는 좀 다르게 보면서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의미에서 어떻게 이렇게 인디언 부족의 이름들을 붙이기 시작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넘어가서 헬기하면 지금 현재까지도 그 한국 전쟁에서 처음 전투적으로 쓰였다고는 하지만 주 임무를 보면 구조라든지 맞아요. 보급이라든지 굉장히 군인들한테는 반가운 존재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전투 임무에 투입됐다고 해도 이거는 우리가 아는 지금 현재의 전투 헬기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상병을 구조하고 물자를 실어 나르는 그런 임무를 어떻게 보면 전투에서도 약간 좀 인도적인 면을 수행했다고 네. 보면 되죠. 그래서 처음에 H-13 수헬기 4대가 처음에 배속된 부대도 사실은 미 육군의 제2항공군견대예요. 그리고 그들이 수행한 임무 자체도 뭐 정찰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로 연락이나 아니면은 부상자를 후송하는 임무를 수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1951년 1월에는 4대의 헬기가 추가로 미 8군 외상치료 병동에 배속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부상병 후송 임무를 전담을 하게 돼요. 그리고 3일 뒤에 그 헬기가 배속되고 3일 뒤에 윌리스 숀 중위하고 조셉 바울러 중위가 최초의 항공 의무 대피 임무인 매드백 훈련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매드백 임무라는 것은 사실은 전투에서 부상을 입은 부상자를 뒤에 그들을 처치할 수 있는 병원 시설로 이송을 하는 그런 임무를 뜻하는 겁니다. 미친 듯이 빨리 가서 매드백이에요. 아니요, 그게 약자예요. 약자를 그렇죠. 풀으면은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항공 의무 대피 임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메디컬 이베큐에이션 그걸 줄여서 메디백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전쟁의 군인들에게는 사실 헬기가 어떤 별명으로 불렸냐? 자비의 천사라고 불렸습니다. 왜냐? 지옥 같은 전투에서 나를 부상을 살려주는 당했는데 뭔가 그렇죠. 한 줄기 빛 같은 그런 딱 느낌일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네. 천사가 내려와서 이 피냄새 나고 그런 현장에서 자기를 구조해 주는 거죠. 그렇죠. 미국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항상 부상병들이 헬기에 실려서 이 후송이 되는 그 모습들이 항상 보이고 그게 엔딩인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네. 사실 그것만 가지고 미드가 나온 적도 있죠. 드라마의 오프닝 자체가 아예 헬기로 환자가 야전병원으로 실려오는 랄까 애당초 그 드라마의 무대 자체가 야전병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헬기가 바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H-13 수 헬기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 시청자들에게 유명해졌어요. 근데 그 부상병을 몇 명 태워서 후송이 된다라는 뜻은 부상당하지 않은 몇몇 병사를 공격 쪽에 갖다 놓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가능은 하죠. 하지만 당시의 헬기는 중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면 사실은 사람의 몸무게 거기에 더해서 무기와 거기에 적지 않은 탄약 그리고 그들이 전투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물자까지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탑재 중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 헬기는 사실은 부분적인 임무만 수행할 수 있었지 그렇게 완전 무장한 병력을 효과적으로 적진 깊숙이
이 배치하는 그런 임무에는 적당하지 않았죠. 매드백 임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중요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전에는 전투에서 부상자가 생기면 이 부상자를 좀 더 이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는 병동으로 옮기기까지 사실은 시간이 너무 걸렸어요. 트럭으로 막 이송하고 있을 테니까. 트럭으로 그렇죠. 이송하든 트럭이 없으면은 그냥 도수로 이송을 시키든 가다가 죽는 경우가 많았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헬기가 매드백 임무로 투입이 된 뒤로 2차 세계대전 때 가다가 죽는 이 퍼센트지를 4.5%로 보면 헬기가 투입된 한국 전쟁에서는 그 치수가 2.5%로 와.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된 거죠. 이 수치만 보고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죠. 후송 병력이 100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1%가 10,000명이에요. 그렇죠. 크죠. 그럼 2만 5천 명을 살렸다는 거예요, 100만 명당. 제가 전술 응급 처치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릴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2%죠. 근데 그 2%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2%가 굉장히 크죠. 아, 그럼요. 그럼 100%죠. 그럼 100%죠. 네. 2%가 100% 같은 2%가 맞아요.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매드백 임무가 사실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당시 헬기에는 자체 무장이 없었어요. 지금 전투가 아래는 활발히 전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량 전사자 혹은 사상자들이 생겨서 우리가 헬기를 그쪽으로 조종을 해 가서 착륙을 해서 부상자를 구해 나와야 돼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임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상부에서는 명령을 내립니다. 너무 치열하게 교전이 진행이 되든지 아니면은 피탄되는 확률이 있으면은 헬기를 출격시키지 말아라. 임무에 제한을 둬요. 네. 그럴 경우에는 그냥 부대에서 부대. 그러니까 병원도 만약에 그 군의 의료 시설이 있으면 환자들이 갑자기 몰릴 수가 있잖아요. 부상병들이 몰릴 수가 있으면 다른 병원으로 이송을 해야 되니까 이런 임무에 투입을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조종사들은 사실은 매드백 임무에 이 처음으로 운영이 되는 무기 체계인 헬기를 헬기를 조종해서 그 임무를 내가 하겠어라고 자원할 정도의 그런 자원들이면 어떻겠습니까? 물불을 안 가리죠. 그렇죠. 아래서 우리 전우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 조종사들이 안전한 곳이라고? 안전하지 않은 것은 벌써 상부에서 눈으로 아니까 봐도 아니까. 다른 데로 비행을 하겠다. 혹은 안전한 곳을 찾아냈다. 여기는 사격이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런 좀 선의 거짓말하죠. 그런 식으로 병력들을 구해오는 그런 영웅담들도 많았고요. 또 하나는 헬기가 좁았어요. 헬기가 좁았기 때문에 부상자를 헬기에 탑승시키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헬기가 착륙을 하려면 헬기는 뭐 바퀴가 없죠. 이 스커드라고 불리는 그런 길다란 이 받침 키 같은 같이 생긴 거. 그렇죠. 받침이 있죠. 거기에 그럼 외부에다가 환자를 실을 수 있게 좀 장착을 하면 어떨까 해서 거기에 외부 장착대를 그냥 자신들이 만들어요. 안으로 넣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밖에서 바로 그냥 실어버리게. 착륙하자마자 양쪽 옆에 한 명씩 실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장치를 고안해서 더 효과적으로 부상자를 후송을 하는 그런 요령을 터득해냅니다. 너무 훌륭한 방법인데 그 부상자는 굉장히 무서웠겠어요. 안전하게끔 했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부상자의 입장에서도 그게 훨씬 안락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누워가니까 제대로. 제대로 누워가는 데다가 자신의 머리를 보호해주는 이런 캐노피 같은 게 있었대요. 그리고 헬기 안도 그렇게 좋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전투가 계속되면 이 사람들도 고성으로 소리를 지르고 그렇죠. 안에도 계속 시끄러우니까. 예. 그리고 아마 부상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긴급하게 후송되는 부상자 입장에서는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퀴즈 하나 드립니다. 네. 헬기가 생산이 되는 데는 좀 많은 세월이 걸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2023년 현재 기준으로 전 세계에서 헬기를 자국에서 생산을 해서 전력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국이나 있을까요?
아, 어렵다. 일단 너무 어려우니까 네. 1단위는 빼시고 10단위로 모시겠습니다. 아, 10단위로? 그러면 저는 사실은요, 1단위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10단위라고 했으니까 11개. 난 10개국. 정답. 오. 11개국. 아, 근데 사실 때려 맞춘 거라. 아니, 근데 왜냐면 자, 그러면 11개 읊어보시죠. 우리나라가 네. 진짜 자체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무기가 전 세계에서 탑급이거든요. 근데 기껏해야 한 6개에서 10개 사이 국가가 만들어내는 걸 거의 우리나라가 다 만들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1단위가 아니야? 그러면 그냥 무조건 한 개만 더 붙여서 11 이렇게 한 건데 뭐 당연히 미국 할 것이고 독일 할 것이고 그렇죠. 프랑스, 영국 같은 나라 할 것이고 그렇죠. 뭐 이스라엘 할 것이고 일본 할 것이고 우리나라 3개만 더 찾으면 러시아 또 의외 수리남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북한? 북한 안 돼. 왜요? 미사일만 잘 만들어. 아, 헬리콥터는 북한은 헬기 못 아니에요? 만들고요. 이탈리아 그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이탈리아 안 안 했어요. 했어요. 이탈리아도 만만치 않은 헬기 생산국입니다. 오. 그다음에 또 어디가 있나? 거의 다 근데 제가 말한 국가들은 다 맞죠? 아, 이스라엘은 헬기를 안 만들어요. 안 만드는 거예요? 안 만드는 안 거죠. 만들죠. 거죠? 그러니까 기술은 있는데 이스라엘은 자국에서 헬기를 만들 수도 있지만 그런 관련 기술이 원천 기술을 다 가지고 있지만 안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국에서 헬기를 만드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서 깡통의 헬기를 사서 자신들의 항정 기술이나 필요한 기술을 넣는 게 더 가성비가 좋다라는 그런 그렇죠.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스페인. 스페인이 헬기를 스페인은 만드는 저 컨소시엄으로 주로 하고 독자 자체는 아니죠. 저도 사실은 11개국이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는 확실합니다. 대한민국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 네, 들어가죠. 시청자 퀴즈로 댓글에 남겨주시면 누군가가 확인하겠죠? 헬기 만들 줄 아는 분 계시면 댓글 좀 달아드릴게요. 다만 이 부상당한 병력을 수송하는 용도로만 헬기가 사용되지는 않죠. 그렇죠. 이제 헬기가 계속해서 발전이 되고 군에서도 야 이거 굉장히 좋은데 적진에 추락한 혹은 적진에서 부상당한 병력도 빼올 수 있으면 반대로 무장한 병력을 적진 뒤에 깊숙이 투입시키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딱 적당한 헬기가 그때 또 나옵니다. 아이고. 그런 헬기 중에 하나가 H-19 치카소라는 헬기예요. 제6 수송 중대가 창설이 되면서 미국의 이 헬기 운영에 또 다른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완전 무장한 병력들을 탑승을 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지역에 투입을 하는 그런 작전 전개가 가능해지는 거죠. 확실히 커졌네요. 그렇죠. 확실히 커지고 우리 눈에도 이제는 이게 헬기다. 그리고 좀 튼튼해 튼튼해요. 보인다라고 생각이 되시죠. 뭔가 방어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누가 총 쏘면은 이거 방탄이야 이럴 것 같은데. 팀 하고 튕겨 나올 것 저 같고. 때만 해도 아직 방탄은 아니었지만 그럼요. 맷집은 그래도 많이 나아졌죠. 지금도 사실 아직까지 완벽한 방탄 헬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헬기의 존재는 계속 양력과 추적과 무게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방탄을 할 수 있지만 그러면 항속거리가 현저하게 떨어지고 네. 탑승시킬 수 있는 인원이 떨어지겠죠. 저 헬기도 굉장히 육중해 보이지만 완전 무장 병력 8명뿐이 탑승을 못 시켰어요, 당시에는. 그래도 이제 이제 이제야라고 말을 해야 되나? 그렇죠. 공격형 헬기가 나오는 거죠. 이제 공격형이라기보다는 수송 헬기가 나오면서 네. 이 헬기들이 수송 임무에 본격적으로 투입이 됩니다. 테리블루 작전에 이 기체가 참가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이 눈에 보인 작전 중에 하나는 홍수로 보급로가 차단된 미 제3보병 사단에 34,000파운드의 탄약과 연료, 식량을 성공적으로 보급을 하게 돼요. 34,000파운드는 15톤 정도 되죠. 그렇죠. 이후에도 전장에서 필요한 긴급 보급을 성공적으로 수행을 하게 되면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리고 1953년 6월에 그러니까 한국 전쟁 당시에 수행된 작전 중에 가장 큰 헬기 동원 작전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약 800여 명의 한국군을 전개시키는 작전에 이 헬기가 또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1953년 8월에는 석방이 된 연합군 포로들이 판문점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헬기가 판문점으로 날아가서 그들을 남쪽으로 안전히 모셔오는, 이송하는 작전을 수행을 합니다. 그때 뭐 북한군 포로 같은 경우에는 막 이거 자본주의의 옷 안 입는다고 막 벗고 막 뛰어가고 막 그렇죠, 그렇죠. 이 과정인데 우리 측에서는 이 헬기를 동원을 한 거군요. 그렇죠. 북한은 트럭 타고 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신경전 같은 것도 그렇죠,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당시에 과시죠 어느 정도. 우린 헬기 탄다 이런 그렇죠. 느낌. 예. 그리고 이 이후에도 사실은 이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고 휴전 협정이 잘 이루어지는지 누군가는 감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병력들이 일부 유엔군 소속으로 이 땅에 남아 있고요. 처음 전개한 병력 중에 하나가 인도군 병력이었는데 그 인도군 병력들을 선박에서 이 판문점 지역 그리고 필요한 지역으로 긴급하게 배치시킨 것도 바로 이 헬기가 그 여러 헬기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은 이 헬기를 이제 어엿한 군사 장비로 좀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955년 당시에 미군에서 뽑은 5대 현대 무기 중 하나에 헬기가 당당히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에 미군이 왜 헬기를 뽑았는지에 대해서 좀 이유를 알아보면 미군은 전통적으로 어떤 전략을 고수했냐 하면은 아주 빠르게 그리고 적이 대비하지 못한 지역을 친다. 이 두 가지를 언제나 이 전술과 전략에 넣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헬기라는 존재는 사실은 가장 빠르게 적이 대비하지 못한 곳에 우리 병력을 투입하기 제일 좋은 그러네요. 무기 체계 중에 하나였던 거죠. 왜 모르지? 바바바바바바바 이러는데. 그런데 바바바바바바 하면서 하겠지만 문제는 그 바바바바가 너무 여러 지역으로 온다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병력도 그렇죠. 별로 없죠. 그리고 영화처럼 바바바바바바 하고 이 그 블랙호크다운 영화를 보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 다 연락을 하잖아요. 그럴까봐 원래 제대로 된 작전은 크게 우회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작전지까지 바로 투입시키는 게 아니라 작전지에서 좀 떨어진 헬기 소리가 안 들리는 데에 착륙을 하든지 아니면 여러 번 착륙을 해요, 헬기가. 그렇죠. 저 어디 있는지 어딘지 알 수가 모르게끔. 없는데. 예. 아니면 착륙도 안 하지만 이 나무 너머로 넘어갔다가 왔다가 넘어갔다 왔다 하면 메뚜기인가요? 그렇죠. 병력을 어디다가 이 헬기가 내려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근데 한국 전쟁에서도 이렇게 활약을 했지만 기자님이 생각하기에는 나는 이 전쟁이 좀 헬리콥터의 활약상으로서는 기억이 난다. 뭐 이런 전쟁이 있어요? 알제리 전쟁이 아무래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알제리 전쟁이요? 프랑스 알제리요? 그렇죠. 예, 프랑스의 식민지였죠, 알제리가. 그런데 우리가 많이 모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건 어떻게 보면 알면서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이 군사 매니아, 밀리터리 매니아하면 모를 수 없어요. 왜냐? 우리도 그 나라의 헬리콥터를 썼으니까. 그렇죠. 지금도 우리나라와 이 프랑스 헬기 산업과의 연관이 굉장히 깊고 또 아까 그 코로나 형제 헬리콥터 나왔듯이 일찍부터 헬리콥터를 개발했던 나라잖아요. 실제로 2차 대전이 끝나고 얼마 안 돼서 프랑스가 가장 먼저 뛰어든 산업 중에 하나가 헬리콥터고 그래서 이 최초로 가스터빈 엔진을 헬리콥터에 장착한 것도 프랑스고 그 다음에 이 헬리콥터를 어떤 본격적인 전쟁 및 전투 임무에 투입한 것도 프랑스예요. 왜냐하면 프랑스는 이제 알제리를 그러니까 현지 독립 세력을 진압을 하면서 거기가 당연히 도로는 발달하지 않았고 사막이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트럭 같은 교통수단으로는 신속하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헬리콥터를 이용해가지고 전투 병력을 투입하고 근데 어쨌든 이 상대방도 헬리콥터에 대해서 총을 쏘고 공격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헬리콥터에 방어용 무장도 설치를 하고 때로는 그 무장을 가지고 지상 공격도 하고 그러니까 헬리콥터의 기관총을 거치해서 쏘기 시작한 게 프랑스예요. 그렇군요. 예. 이런 공격 방법과 전술을 우리가 흔히 그 공중 강습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 공중 강습이 최초로 이 실시된 곳이 어딜까요? 알제리라고 한 거 아니에요, 방금? 아닙니다. 알제리에서도 그런 전술을 많이 썼지만 네. 최초로 역사상에 기록된 곳은 거기가 아닙니다. 힌트를 주시자면 한국 전쟁 바로 끝나고 다음에 베트남. 어떤 위기가 있었어요. 무슨 위기. 저쪽 그 석유나는 동네입니다. 그럼 중동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이스라엘? 수에즈 위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네네네네. 예. 수에즈 위기가 1956년 11월에 있었죠. 네. 1956년 11월 5일에 수에즈 위기 사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영국 왕립 해병대가 이 자신들의 병력들을 투입을 시켜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배로 상륙시키자 이런 생각도 했었대요. 그런데 사실 수에즈 운하 자체가 어디에다가 우회시키거나 이러기엔 힘든 지역이잖아요. 네. 헬기로 강습을 하자.
그렇게 해서 헬기 10대를 동원해서 병력 600명과 23톤의 각종 물자를 성공적으로 상륙을 시킵니다. 처음으로 해병대가 공중 강습을 한 역사상 최초의 실전 공중 강습은 1956년 영국 해병대에 의해서 처음 실시됐습니다. 너무 재밌다. 이거 교과서에 나오나요? 저는 교과서에 수에즈 운하만 배웠지. 이때 가장 처음으로 헬기가 이렇게 사용되었다라는 거는 몰랐거든요. 여기 아니면 배우기 힘듭니다. 이게 이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프랑스와 영국이 이렇게 석유를 공급받고 하던 그 시기에 여기가 위협을 받으면 우리한테 제대로 된 물자가 오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 수에즈 운하를 점령하러 영국이 내려간 그 그렇죠. 사건인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작전명 자체가 머스케티어였어요. 그러니까 뭐 그 동원된 국가들이 사실은 다 프랑스, 영국 뭐 이런 국가들이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사실은 우리의 기득권을, 그러니까 그 국가들, 영국, 프랑스 그리고 다른 국가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해서 들어갔지만 결국은 미국이 물러나라 해가지고 물러나게 되죠. 알제리가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식민 통치를 받았는데 프랑스가 오랫동안 무력으로 알제리 국민들을 좀 눌렀잖아요. 이 이야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지난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을 그렇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하게 이야기를 다뤄놨습니다. 방송 시작쯤에 이제 1937년에 본격적으로 헬기가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결국엔 이 헬기도 전쟁에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지고 전쟁에서 꽤 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무기로서 쓰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굉장히 훈훈하게 부상자의 수송이라든지 아니면은 보급이라든지 이렇게 좀 유용한 면으로 헬기가 쓰였구나라는 걸 통해서 좀 기분이 좋은데 계속 이러지만은 않은 거죠? 아무래도 힘들죠. 이 무기 체계가 점점 발전을 하면서 처음에는 실험적으로 쓸 때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부드러운 부분으로 많이 임무가 부여되는데 네. 그 이후에 무기 체계가 완성이 되면 좀 더 공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순한 맛이다가 갈수록 매운 맛이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그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그러면 헬기 조종사들은 참 많이 죽어요. 아, 많이 죽죠. 터미네이터한테 공격당해서도 죽고요. 굉장히 많이 죽는데 사실 2차 대전을 다룬 그 통계 기록들을 보면 비행기 조종사들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았잖아요. 높죠. 뭐 일본도 그랬었고, 뭐 예. 영국도 그랬고, 독일도 그랬고, 헬기 조종사들도 많이 전사했어요. 헬기 조종사들이 전사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반에서 2차 세계대전과 수송을 한국 전쟁 당시에는 왜냐하면 투입된 기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렇죠. 처음에는 이 기체 자체에 너무 제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기에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걸 조종사가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용감하게 임무를 수행했지만 기체상 제한이 있어서 더 용감하게 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많은 제약이 있었던 이 헬기, 예전에는 생각은 있었으나 만들지도 못했는데 이제 만들어서 본격적으로 수송이라든지 아니면 부상자를 옮기는 아주 대단한 활약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헬기의 미담은 그냥 얼마나 많이 넘쳐나겠습니까? 헬기의 미담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다음 이야기. 6.25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한 헬기는 수송과 보급과 같은 비전투 분야에서 먼저 사용된다. 하지만 베트남 전쟁을 거치면서 항공 기술이 발전하자 헬기는 공격용으로 변모하고 마침내 80년대 공격형 헬기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아파치가 전장에 등장하게 된다. 현대전의 주축인 헬기가 전장을 장악하게 된 과정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 현대 전장을 누비는 기병 헬리콥터 2부 많은 시청 바랍니다.